안녕하십니까. 두비용현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단 상담 노트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전체 차시로는 12차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교재 위치는 122페이지 63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에 보면 집단 상담 장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역동에 집단 상담자가 적절하게 대처한 것은, 그래서 상담자가 적절한 기법이나 그 상황에 맞게끔 집단 상담자가 보여준 태도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63번에 적절한 대처로 볼 수 있는 것이 3번인데요. 3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집단원이 제안한 의견이 계속해서 묵살당하게 되면 집단 상담자는 이 사실을 감지하고 당사자와 집단을 도와줘야 된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노출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어떤 한 내담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력해 줄 필요가 있겠고, 또 집단 전체가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력을 하는,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이 그렇습니다. 다루기 어색하고 힘든 주제는 비밀 유지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루지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뭐 비밀 유지가 될 것 때문에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의 문제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뤄야 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집단 상담자는 집단 분위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일단 집단 상담자는 분위기 자체에 좀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을 하고 저항적인 요소가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또 어떤 내담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독단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는지, 또 활동 과정에 있어서 어떤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겠죠. 그럼 4번에 보겠습니다. 집단원들 간의 지도성 경쟁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지도성을 확고히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죠. 어떤 경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올리고, 또 그러한 어떤 내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5번입니다. 하위 집단은 집단 활동의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들에 의해 생기는 집단 감정은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항상이란 말 자체가 마음에 좀 걸리죠. 그래서 하위 집단은 물론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입장의 내지는 부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63번의 가장 적절한 대처는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서면 동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또는 친권자나 또는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반드시 서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6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집단 상담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집단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상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집단 목적이라든가 집단의 유형, 예를 들면 개방형으로 갈 것이냐, 폐쇄형으로 갈 것이냐, 또 구조화시킬 것이냐, 방구조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집단 상담 계획 수립할 때 이미 다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집단 활동 내용이라든가 그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효과,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 3번에 나오는 것처럼 집단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의 규칙은 우리 일반적으로 구조화 단계에서 어떤 행동 규범을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동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 규범에 관한 것들인데, 이것은 상담 계획을 수립할 때 상담자가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담 도중에, 그러니까 초기 상담, 보통 1회기 때 많이 합니다. 1회기 때 참여한 집단 구성원들과 상담원이 협의를 통해서
행동규범 내지는 집단의 규칙을 또 진행상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회기 때 정해야 되는 거니까 집단상담 계획 자체에 처음부터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집단의 구조 또는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에 보게 되면 구조화 집단은 과정 중심 집단이다. 자, 구조화 집단은 말이죠. 제가 색깔 좀 달리 할게요. 구조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상담의 진행이라든가 또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목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뭐 상담의 핵이라든가 이것도 정해져 있고 시간이라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 어떤 진행의 어떤 순서 같은 것도 다 정해져 있죠. 활동 같은 것도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진행이나 활동이나 과정이나 목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딱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치밀하게 미리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화 집단 상담은 과정 중심보다는 내용 중심이라고 그러고 내용, 그러니까 과정에다가 내용,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좀 더 크게 봐서 내용 그 자체가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정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단 상담이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뭐 T그룹 내지는 감수성 훈련 같은 경우에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 중심의 집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조화된 집단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6번의 답은 1번이 틀린 것이고요. 나머지 2, 3, 4, 5는 폐쇄 집단이라든가 구조화 집단, 그 다음에 마라톤 집단 이런 등등을 다 올바르게 설명한 내용이니까 참조를 보시고 또 우리 이 66번의 문제 3에 보면 구조화 집단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조화 집단은 내용 중심의 과정이다. 이 부분만 이번 문제에서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번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윤리적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한 거죠. 3번 볼게요.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살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실을 학부모와 담임 교사에게 알린다. 자, 학교 폭력 그 자체에 대해서 시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밀도 지켜주면서 더 이상의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내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활동이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자살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우리가 말하는 위기 상담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기 상담.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어떤 자살의 위험 정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학부모나 선생님에게 통보를 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윤리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1번 같이 중도 이탈을 하려는 학생에게 징계로 인한 집단 참여이므로 이탈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2번에 보면 절친한 친구의 자녀를 자신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것도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 문제에 있어서 또 의뢰인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가 너무 깊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뭐 바쁜 일정 때문에 집단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집단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집단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절차라든가 집단에서 이룩하려고 하는 어떤 결과, 기대치 이런 것들은 다 아무리 바빠도 일회기 때 해주는 것이 정확하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 2, 4, 5번은 적절하지 못하고 3번이 가장 적절한 집단 상담자의 윤리적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8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사례 중 집단 상담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실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의 집단 상담 내용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또 상담 동료가 호기심으로 집단 상담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역시 이것은 비밀 지켜야 됩니다. 아니 단순히 호기심을 위해서 준다?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으면서 연구 결과를 위해서 다른 상담자가 공유하는 것들은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다와랍니다.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때는 비밀 유지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윤리적인 것이죠. 그 다음 법원에서 집단 상담 정보를 증거로 요구하는 경우, 이건 법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비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것. 그래서 다와 라의 경우에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와 나의 경우에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겠죠. 69번입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집단원을 다루는 집단 상담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대화를 독점하는 경우에는 상담자는 커팅 오프라고 해서 행동 제한을 통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4번과 같이 그 집단원이 대화를 독점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떤 독점적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4번이 가장 좋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뭐 그냥 넘어간다든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적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70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70번 이후로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집단 상담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집단 상담의 단계를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단 상담 단계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노멀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뭐 참여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작업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과도기에 해당되고, 보통 다른 말로 뭐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결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일단은 4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4단계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70번에 보면 이런 겁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참여 단계, 구조화 단계입니다. 보통 뭐 문제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하는 단계, 일반적으로 상담 초기, 그냥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특징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와 라를 볼게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다를 보면 집단 구성원들의 통제와 힘에 대한 역동을 경험한다든가, 라에 보면 집단 구성원들은 의존으로부터 독립으로 전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고 나면서 어떤 이 집단 구성원들의 어떤 변화를 조금씩 인지하고 또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와 라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과도기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가 볼까요? 신뢰와 불신이 핵심적인 주제이다. 또 불안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서로 좀 불안하고, 뭐 이 상담에 내가 참여해도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맞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신뢰 부분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서 있고, 가장 문제가 뭐죠? 또 불안적인 요소가 있겠죠. 불안적인 요소. 아무래도 처음 왔으니까 이 단계에서 가장 크게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불안입니다. 이 집단이 대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 것일까 하는 내담자만이 느끼는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이런 게 보통 참여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와 볼까요? 구성원은 집단의 분위기를 점검하고 익숙해지려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초기에 집단의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조금씩 어떤 라포가 형성되면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단계, 이 단계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참여 단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분의 답은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초기 단계에 또는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와 라로 묶여져 있는 70분의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집단 상담의 가도기적 단계에 해당하는 특징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도기적인 이 부분에는 일단 갈등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또 내담자대로 자신의 문제가 깊이 다루기 시작함으로써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도 드러나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문제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이런 시기가 바로 가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번 보기에 나와 있는 나와 다가 바로 가도기 때 해당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2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작업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작업 단계다, 두 번째입니다. 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참여 단계를 지나서 조금씩 이제 집단의 의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나와 다른 점,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든가 저항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담
집단 안에서의 어떤 주도권 쟁탈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2번에 작업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보면 72번에 5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와 힘에 대한 역동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가도기 제가 조금 설명 앞부분에 제가 조금 틀리게 했는데 가도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이고 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어떤 저항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도권 쟁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가도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 단계에 일어나는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거니까 72번의 답은 5번이고요. 1, 2, 3, 4는 바로 작업 단계에서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라포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기도 어떤 의사소통이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어떤 신뢰감도 생기게 되고 역동성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떤 집단 구성원들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작업 단계고요. 5번에 말한 통제와 힘에 대한 역동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주도권 쟁탈 또 저항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바로 가독입니다. 그러니까 7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헷갈렸네요. 그 다음에 73번 문제입니다. 73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가 다루어야 할 문제나 내용이 아닌 것을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가 다루기 조금 적절하지 않는 내용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거기 보면 3번에 볼까요? 집단 구성원이 신뢰의 부족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뢰가 조금 쌓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기도 하고 또 집단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작업 단계에 대한 얘기를 3번 집단 구성원이 신뢰의 부족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해서 마음을 조금 열어가는 그런 단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3번의 3번은 작업 단계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그러니까 종결 단계에서 일어나는 얘기는 아니죠. 종결은 일반적으로 상담 종결에서 오는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도 하고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정리할 시간을 준다든가 바람직한 피드백을 준다든가 5번 중요하죠. 집단 구성원들이 특별한 기술들을 다양한 일상에 적용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작업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7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74번입니다. 집단 발달 단계의 특징을 발달 단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게 또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십시오. 답은 74번의 답은 4번인데 지금 우리 그 보기로 보면은 다가 제일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라가 두 번째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한 음직력이라든가 피드백 교환의 활성화로서 보기에 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감정, 소급적 참여라고 하는 네 번째가 일어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반드시 그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를 그냥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번 문제입니다. 다음 특성이 나타나는 집단 발달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보면은 좌절 극복하기, 특히 두 번째 분리에 대한 감정 다루기. 자, 여기서 분리에 대한 감정 다루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집단이 끝나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 이제 종결되니까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죠. 자기 문제가 다 풀었다 하더라도 좀 미진하고 또 그동안 친숙했던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서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헤어짐에 대한 감정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 또 집단에서 다루려고 했던 문제를 완결했는지 확인해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갈무리해주는 거니까 지금 이 단계는 발달 단계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분의 4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원들의 변화를 강화하고 특별한 기술들을 다양한 일상에서 적용시키도록 돕는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72페이지 보면 그죠? 제가 73번 문제네요. 73번 문제에 5번에 보면 제가
집단 구성원들이 특별한 기술을 다양한 일상에 적용시키도록 돕는다. 이것이 종결 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5번의 4번은 바로 마무리 단계, 종결 단계에서 집단 상담자가 해야 될 내용을 언급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종결 및 평가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 마무리 단계에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찾는 건데요. 4번에 보겠습니다. 추후 평가는 집단이 종결된 시점과 멀수록 효과적이다. 이게 멀면 안 됩니다. 어느 적당한 시기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말 그대로 어떤 자기 생활에 잘 적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팔로우업, 추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협설에 보면 추후 평가 내는 추수 관리는 집단 상담의 모든 과정이 종결된 후에 2, 3개월 후 다시 이제 집단 구성을 한번 모아놓고 그동안 변화된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펼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늦추어서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76번 문제의 답은 4번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문제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집단상담의 주요 개념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볼 문제들은 각각의 일반 상담 이론이 직업 상담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든가 상담의 내용들을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보여지는 집단 상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이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에 보면 상담의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늘 자기에게만 집중하거나 다른 상담자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 것, 특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거나 또 혼자서만 끊임없이 말하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저항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이것은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보여주는 저항의 한 형태다. 이것은 집단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신역동 모델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 더 글씨를 좀 넣어주면 참 좋겠네요. 원래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부드럽게 문제를 이해한다면, 정신역동적인 입장에서 가족 상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서 78번의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아볼게요. 상담 이전에 가족과 공감적 이해를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설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담 이전에 가족과 공감적 이해를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를 중시하는 모델은 경험적 모델로서 가족 상담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가족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구성원들 간의 어떤 내적인 전위 문제라든가 또는 원가족에 대한 내면화된 이미지를 중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따지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따뜻한 관계를 중시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정신역동 상담 이론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정신역동 상담 이론은 조금 이상적인 부분, 약간의 그 디스오더의 장애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공감적 이해를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를 중시하는 모델은 예를 들면 인간정신 상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경험적 모델에 적합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78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용어 하나 정리해 볼까요? 거기 보면 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4번에 보면 원가족이 있어요. 원가족. 이게 가족 치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쓰면 원래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원가족입니다. 보통 이제 혈연과 유전적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것인데, 일반적으로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맺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원가족이라는 게 주로 혈연 유전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결혼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내담자 중심으로 봤을 때 같은 혈족으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가족들에 대한 내면적인 이미지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정신역동적 상담 이론에서 중시하는 가족 상담자의 범위에 또는 관찰, 탐색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용어 정리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강박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장기간의 훈습 과정을 거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 상담의 이론적 접근은, 자, 훈습 과정, 우리 영어로 보면 워킹 스로우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보통 이게 훈습이란 단어가 우리 같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어떤 더디지만 확실하게 조금씩 어떤 덕을 이렇게 쌓는 이러한 과정을 훈습이라고 합니다. 매우 느리지만 깊이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훈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료적인 과정에서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치료적 절차를 훈습이라고 합니다만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79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80번입니다. 또 이제 인간중심 상담 이론으로 넘어가네요. 인간중심 집단 상담의 첫 만남 집단 유형 중 슈츠와 스톨러의 모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뭐 이런 문제 사실 나오면 사실 우리가 그 학자라든가 그 학자가 지향하는 이론적인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기억에 보면 슐츠 이런 문제가 나가도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핵심적인 부분만 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슐츠 같은 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아를 이상자와 현실자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이상자, 현실자, 또 누가 있죠? 뭐 타인이 보는 자아 또는 뭐 거울 속에 보는 자아가 있잖아. 이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칼 로저스가 한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고요. 나머지 니언, 디귿, 리얼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 나왔으니까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로저스라는 분이 이 자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뭐 여기는 현실적 자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타인이 보는 자아, 보통 뭐 거울 자아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상적 자아. 이렇게 자아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사람은 바로 칼 로저스가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들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30페이지 8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